나는 정미선. 올해 50살이다. 20살부터 정수기 설치와 필터 교체 같은 일을 해오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젊었을 때는 기술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받았고, 나이 들어서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받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일했다. 하루라도 일손을 놓으면 그날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웠던 시절이 너무 길었으니까. 어느 날 본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다. 대구 수성구 고급 아파트 한 곳에서 정수기, 필터 교체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거기는 보통 본사 고정 기사님이 맞는 지역인데 갑작스런 사고로 내가 대신 가게 됐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깨끗한 로비, 고요한 복도. 문 앞에 도착해 벨을 누르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쿵쿵 뛰었다. 처음 가는 집인데도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느껴졌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이 더러운 년이 또 왔네. 눈앞에 선 중년 여자는 나를 쏘아보며 독서를 퍼부었다. 말투와 표정이 너무 낯익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뒤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이 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노인. 내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었던 사람. 내 전 시어머니, 유경자였다. 그녀는 예전보다 많이 늙었고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미선아, 우리 딸, 미안해. 너무 늦었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 집, 이 목소리, 이 냄새. 30년 전 내가 쫓겨나던 그날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내 이름을 불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가장 원망했던 사람. 나를 짐승 취급하며 내쫓았던 시어머니가 나를 딸이라고 불렀다. 나는 무겁게 숨을 삼키고 침착하게 신발을 벗었다. 기술자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없이 거실 안쪽 정수기 앞으로 걸어갔다. 필터 교체 작업을 하면서도 등줄기에는 땀이 흘렀다. 손은 자꾸 떨렸다. 나를 모욕한 중년 여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휠체어에 앉은 노인만이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뒤에 확인해봐. 정수기 뒷면. 그곳엔 누군가 조심스럽게 테이프로 고정해둔 두툼한 봉투 하나가 있었다. 나는 놀란 마음을 감추며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작업을 마친 뒤 무거운 마음으로 현관문을 나섰다. 뒤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다. 미선아, 정말 미안해. 버리지 말아줘. 나는 뛰듯이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배어있는 편지 한 장과 공증 도장이 찍힌 문서 한 부가 들어있었다. 편지를 먼저 펼쳤다. 미선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결국 다시 나를 만났다는 뜻이겠지. 그날 너를 그렇게 내쫓은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죄였다. 널 며느리로 받아들였을 때 사실 널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믿지 않으려 했단다. 너는 내 동생의 딸이다. 그러니까 내 친조카야. 내 동생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고 젊은 시절 어떤 남자에게 당해 아이를 가졌단다. 그 아이를 세상에 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나는 결국 몰래 출산하게 한 뒤 바로 보육원으로 보냈어. 그 아이가 바로 너야, 미선아. 이런 사실을 너에게 이제야 털어놓게 되어 너무 늦은 용서를 구하게 되어 나는 매일 죗값을 치르고 있다. 하나뿐인 딸을 버린 죄, 그리고 하나뿐인 조카를 짐승처럼 내쫓은 죄. 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내가 내 손을 잡아준다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단다. 나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다. 눈물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그 모든 게 뒤엉켜 흘러내렸다. 한때 나를 개라 부르며 내쫓았던 여자가 이제 와서 나를 딸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친조카였다. 이 아이러니한 진실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하나 확실해진 건 있었다. 내 인생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나는 아직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있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았다. 내가 그 집에서 쫓겨나던 날은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날이었다. 대구의 겨울은 생각보다 추웠고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다. 아기는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고 내 손엔 병원 퇴원할 때 받은 비닐 가방 하나, 그리고 이만 3,000원이 전부였다. 나는 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내가 몇 년을 살았던 집, 그리고 나를 내쫓은 사람. 시어머니 유경자는 내 얼굴을 보지도 않았다. 그저 문을 쾅 닫았고 나는 그대로 거리에 서 있게 됐다. 그 집에 처음 들어간 건 내가 21살 때였다. 정수기 설치 일을 하며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 집 아들인 강민혁을 만났다. 그는 대구대학교 법학과 학생이었고 또래 남자들과는 달랐다. 내게 먼저 말을 걸었고 같이 밥을 먹자 했고 내가 고아라는 사실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미선 씨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난 그런 사람을 존경해요. 그 말에 나는 녹아버렸다.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준다고 느꼈다. 우리는 짧은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호의적이었다. 그녀는 내가 아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매달 생활비도 보내줬다. 미선아, 너한텐 엄마가 없잖아. 이제 내가 엄마다. 그 말에 감동해서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다. 명절마다 음식을 만들었고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했다. 나는 처음으로 가족이란 걸 가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혁이 군 제대 후 복학한 뒤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전화는 늘 끊겨 있었고 향수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다. 결정적인 건 어느 날 우연히 본 문자였다. 오늘도 당신 품에서 자고 싶어요. 사랑해요. 나는 묻지 않았다. 아기를 품에 안고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하루는 견딜 수 없어 시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민혁이가 다른 여자랑. 그녀는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고아가 어디서 감히 우리 집 아들을 잡아먹어? 내가 감히 우리 민혁이한테 손을 댔다는 게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들은 말이 맞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결혼할 때 나에게 줬던 금반지와 목걸이를 내놓으라 했다. 그거 우리 집 갑오야. 너 같은 계집애가 가질 자격 없어. 나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풀며 손이 떨렸다. 반지를 빼면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아이는 어머니 손자예요. 그녀는 비웃었다. 내가 낳았다고 내 손자가 되냐? 넌 우리 집개야. 필요할 땐 붙여주고 필요 없으면 내쫓는 거지. 나는 그날 밤 아기와 함께 집을 나왔다. 찬바람 속에서 갓난아이의 체온만이 나를 살게 했다. 오갈 데가 없어 찜질방에서 몇 날 며칠을 버텼고 구청의 도움으로 겨우 반지하 월세방에 들어갔다. 그때부터가 진짜 지옥이었다. 한밤중에 우유가 떨어져 아기를 안고 편의점까지 뛰었던 기억. 어린이집 보내지 못해 아기를 업고 식당 설거지하던 기억. 신문 배달, 계단 청소, 병원 간병. 안 해본 일이 없었다.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아기 지훈이가 나를 꼭 껴안아줄 때였다. 엄마, 사랑해.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지훈이는 똑똑했고 성실했다. 학교에서 늘 1등을 했고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서울대학교 법학과 합격증을 받아들고 온 날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게.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울기만 했다. 그렇게 우리는 서울로 올라와 조그만 반지하 방에서 시작했다. 지훈이는 공부를 계속했고 나는 정수기 회사에 다시 취직했다. 몸은 늙었지만 손은 아직 쓸 수 있었기에 어디든 불러주는 곳에 달려갔다. 그리고 바로 어제 나는 그 집으로 다시 갔다. 30년 전 나를 개처럼 내쫓았던 그 집으로. 지금은 더 크고 더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되었지만
그 냄새는 똑같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개라 불렀던 여자가 이제는 내 이름을 부르며 딸이라고 울고 있었다. 나는 아직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럴 수 없다. 하지만 그 봉투 속의 편지와 문서는 내가 그 집과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나는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이제 와서 나를 부른 건지, 왜 나에게 90억 원을 남기려 한 건지, 그리고 정말 내가 그녀의 조카였는지, 이제 과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봉투 속에 있던 공증문서를 수십 번도 넘게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듯이 읽었고 믿고 싶지 않은 내용도 억지로 눈에 담았다. 유경자 씨는 생전의 유언장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유경자는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한다. 본인의 모든 자산, 총 150억 원 중 90억 원은 정미선에게, 30억 원은 손자 강지훈에게, 나머지 30억 원은 세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상속한다. 공증 도장과 서명, 병원에서 발급한 정신감정 진단서까지 첨부돼 있었다.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는 불과 2달 전이었다. 그 시점이면 그녀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긴 했지만 법적 의사 판단 능력은 인정되는 시기였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노와 혼란, 죄책감과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을 휘몰아쳤다. 내가 유산을 받아야 하지? 한때 나를 개라 부르며 내쫓은 사람이 이런 유산을 남긴 걸까? 지훈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그가 먼저 눈치를 챘다. 엄마, 요즘 뭔가 이상해요. 얼굴도 많이 야위셨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가 다 알아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편지와 유언장,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지훈이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이 할머니의 손자라는 사실, 그 여자가 자신의 친할머니라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녀의 조카라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한참을 침묵하던 지훈이가 말했다. 엄마,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네요. 이건 정의의 문제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결국 그 집으로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기술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모욕당했던 그 집에서 진실을 말하고 묻고 따져야 할 때였다. 며칠 뒤 지훈이와 함께 다시 그 아파트를 찾았다. 문을 열자마자 중년 여자가 눈을 부라리며 외쳤다. 당신 또 왜 온 거야? 이번엔 뭘 노리고? 나는 차분하게 봉투에서 유언장을 꺼냈다. 이건 유경자 씨의 공증 유언장입니다. 정식으로 법원에 제출 예정이고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곧이어 안에서 다른 자식들이 모여들었다. 유경자의 장남, 차남, 그리고 막내딸까지 모두 거실로 몰려나왔다. 이건 조작이야. 우리 엄마가 저 여자한테 줄 리 없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의 유언장을 믿으라는 거냐? 지훈이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듯 또렷하게 말했다. 유언장 작성일은 7월 21일. 그날 유경자 씨는 병원에서 정식으로 정신감정을 받았고 판단 능력이 명확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유언장은 공증을 마친 상태이며 유효성에 문제없습니다. 모두 말이 없었다. 하지만 막내딸 유정은은 이를 갈며 외쳤다. 웃기지 마. 고아 주제에 우리 집안 돈을 탐내. 우리 엄마가 착해서 잠깐 흔들렸겠지. 이건 법적 다툼으로 가야겠어. 며칠 후 유정은은 정말로 변호사를 대동해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지방방송국에서 유정은의 이름으로 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제목은 이랬다. 치매노인 상대로 유산 갈취한 정수기 기사, 전과도 밝혀져. 기사 내용엔 내가 과거 생활고로 인해 신용불량자였던 기록,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까지 왜곡되게 담겨 있었다. 사진도 몰래 찍은 듯한 모습이 실려 있었고
댓글창에는 온갖 악성 댓글이 달렸다. 이런 인간이 90억이나? 미쳤네. 역시 고아는 고아일 뿐. 노인을 이용한 사기극 아니냐. 나는 무너졌다. 정말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지훈이조차 고개를 떨군 채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정미선 씨 되시죠? 유경자 씨의 친여동생, 그러니까 미선 씨의 생모를 돌보고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최근에 정신이 또렷해져서 딸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살아있다고 믿지도 않았던 친어머니가 나를 기억하고 찾고 있다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병원 주소를 적었다. 그 주소는 울산이었다. 30년 전 내가 버려졌던 고아원이 있던 그 도시였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 진짜 진실을 마주하러 가야 한다. 피하고 싶었던 과거를, 내가 누구였고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를. 울산에 있는 요양병원은 오래된 주택가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건물은 낡았지만 정문 옆 화단엔 노란 국화가 피어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그 모습이 어쩐지 마음을 울렸다. 나는 병원 직원의 안내를 따라 2층 끝방으로 향했다. 문 앞에 서니 가슴이 떨렸다. 그 안에는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짜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30년 전 나를 낳고 떠나야만 했던 사람. 문을 열자 작고 왜소한 여인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내가 들어서자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렀다. 미선아, 우리 미선이 맞지?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내 눈을 보며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마치 아이처럼 작고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잘못했어. 너를 낳고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언니가 널 보육원에 보내자고 해서 그땐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 정말 미안해.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 손을 잡았다. 말없이 오래도록. 그날 밤 나는 병원 근처 숙소에서 밤새 울었다. 미움과 그리움, 분노와 슬픔, 수많은 감정이 나를 덮쳤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누가 나를 버렸든 지금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내 어머니였다. 며칠 후 다시 서울로 돌아온 나는 지훈이와 함께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 관련 소송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한 남자가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왔다. 정미선 씨 맞죠? 저는 김병석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름은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는 자신이 유경자의 여동생,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첫째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나보다 5살 위, 어릴 적 다른 집에 입양됐고 최근에 생모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조용히 앉아 말을 이어갔다. 나도 당신처럼 어머니와 아무런 추억이 없어. 하지만 피는 피야. 그리고 당신이 그 유산을 다 가질 이유는 없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또다시 피의 문제였다. 혈연, 유전자, 이름. 그들이 집착하는 건 언제나 핏줄이었다. 그 유산은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스스로 남긴 거예요. 나는 단 한 푼도 요구한 적 없어요. 그렇다면 공평하게 나누자고 말해도 되겠지.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이미 결정을 내린 얼굴이었다. 며칠 후 그는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속권 일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세상은 더 시끄러워졌다. 인터넷 기사에는 또 다른 친형 등장, 유산 놓고 형제 싸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넘쳐났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조용히 두지 않았다. SNS에는 내 얼굴과 과거, 출신, 직업까지 모든 게 까발려졌고 어느새 나는 90억 유산녀, 불쌍한 척하는 강자,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지훈이는 화가 났다. 이게 다 뭐야. 엄마는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인데 왜 세상이 엄마를 이렇게 다뤄?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엄마는 너를 키우면서 이미 세상에서 제일 큰 보상을 받았어. 그러나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왜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걸까? 왜 강자와 약자를 구분할 때 진짜 삶을 본 사람은 보지 않는 걸까? 며칠 뒤 내게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울산의 의양병원 정미선 님께. 김순자 씨께서 지난 새벽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소 미선 님께 편지를 남기셨기에 함께 동봉해 드립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미선아, 엄마는 이제 너를 두고 떠나지만 너를 다시 안아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 끝까지 용서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살아줘서 고맙다. 다음 생엔 꼭 엄마로 다시 태어나 너를 지킬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세상에 늦게 도착한 용서의 말. 마지막으로 받은 엄마의 목소리. 나는 그날 결심했다. 90억. 그게 뭐라고. 그 돈이 사람을 이토록 망가뜨릴 수 있다면 나는 그 돈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을 것이다. 그날 저녁 지훈이에게 말했다. 우린 이 돈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써야 해. 이건 복수도 보상도 아니야. 이건 책임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두가 놀랄 발표를 하기 위해. 내가 유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정식으로 공표되자 언론은 그 어느 때보다 소란스러웠다. 정수기 여왕의 반전 인생, 90억의 상속녀, 그녀의 정체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졌고 나는 하루아침에 평범한 노동자에서 유명 인물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유명세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었다. 인터뷰 요청, 광고 제안, 심지어 출판사까지 연락을 해왔다. 나는 모두 거절했다. 그 돈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그건 수많은 날들 동안 내가 견뎌온 삶의 대가이기도 했고 동시에 세상이 준 시험이기도 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다. 첫째, 30억 원은 지훈이에게 넘겼다. 그는 이미 서울 강남에 작은 로펌을 차리고 무료 법률 상담과 저소득층 법률 대리를 시작했다. 내 아들은 이제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둘째, 30억 원은 한빛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기부했다. 그 재단은 보육원 출신 아이들의 학업과 자립을 지원하고 싱글맘들의 의료 법률 생활 비용을 도와주는 조직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셋째, 20억 원은 내가 거쳐간 반지하 단칸방 근처에 정미선 복지센터를 세우는 데 사용되었다. 그곳에서는 매일 따뜻한 밥과 상담, 법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나는 서울 외곽에 있는 조용한 동네. 낡았지만 햇살 좋은 주택을 하나 마련했다. 거기서 나는 작고 조용한 삶을 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었다. 가끔 동네 마트에서 날 알아보는 사람이 TV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고 말을 걸면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웃을 뿐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은 사람이니까. 한 달 후 유경자 씨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다. 그녀의 자녀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끝까지 그녀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조용히 꽃 한 송이를 들고 그녀의 납골당 앞에 섰다. 이젠 원망도 미움도 다 놓을게요. 고맙진 않지만 이해하려고 해요. 당신도 당신 나름의 방식으로 싸웠던 걸 테니까. 그녀의 이름 아래 적힌 유경자라는 글자를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름은 남지 않아도 된다. 기억은 언젠가 잊히고 말은 사라진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 한 선택, 그것만은 남는다. 며칠 뒤 지훈이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정장을 입고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미선 복지센터를 엄마 이름으로 등록했어요. 엄마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고 했지만 누군가는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하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괜찮아. 우리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둘이서 밖에서 외식을 했다. 고작 분식집에서 먹은 김밥과 우동이었지만 그 무엇보다 따뜻한 식사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오래전부터 쓰지 못했던 편지를 꺼내 들었다. 수신인 나 자신에게 미선아, 너는 정말 고생 많았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시간들을 묵묵히 견디고 이겨낸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이제 그 누구도 너를 개라 부를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그 어떤 돈보다, 그 어떤 이름보다 더 값진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나는 그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언젠가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을 날이 오면 그때 다시 꺼내 보기로 했다. 이제 나는 과거를 끌어안은 채 새로운 하루를 살아간다. 그 누구의 며느리도 그 누구의 딸도 아닌 정미선이라는 한 사람으로서.